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1회, 2회 때는요, 미중 대결 구도 속의 이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좀 짚어드렸고, 그 뒤에는 북한 인권 문제, 또 안보 딜레마, 그리고 지난주에는 중국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습니다. 혹시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오늘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나간, 특히 이 4시즌 1회부터 좀 보시면,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4시즌부터는 더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이야기가 길어서 주제별로 조금 소주제별로 나눠서 바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한반도의 최근 상황, 중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전망으로까지 이어가 볼 텐데, 자, 오늘 나오신 분, 참 또 귀한 분 모셨습니다. 통일부 차관 지내신 우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그 앞에 이제 안보 딜레마 할 때 김동엽 교수님 모셨었죠. 김동엽 교수님이 계신 곳이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인데 이 극동문제연구소와 같은 계열이니까 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고서들이 참 좋습니다.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이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4월 28일이고 어제가 27일 바로 2018년 3년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을 한 그 날입니다. 당시에 이제 소장님도 저희 KBS 뉴스 특보에 나오셔서 네, 네. 저랑 또 같이 출연해 주셔서 잘 좋은 말씀 분석도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한반도 정세 정말 뭔가 바뀌지 않겠냐 기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네. 지금 보면은 남북 관계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금 장기 교착 상태고 그리고 전망도 지금 사실 좋아 보이지 않고 이건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이후 잘 나가던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남북 관계 역사라는 것이 굴곡의 역사고 그렇죠. 가다 서다 하면서도 막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6.15 공동선언이라든가 또는 14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양 정상 간에 네. 합의한 내용입니다만은 특히 이 4.27 선언은 어떤 그 대결의 역사라고 할까 어떤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정말로 한반도에 그 전쟁이 없는 그러한 비전 정말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아주 그 원대하고 네. 아주 본질적이고 구조적이고 네. 획기적인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합의가 된 그런 내용이 사실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랬죠? 내용입니다. 예. 뭐 크게 보면 기둥이 세 개입니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거,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한반도에서 전쟁이 네. 없게 하겠다는 네.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항구적인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 네. 네. 거기에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한반도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닌가. 더욱이 또 2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70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리고 또 9월에는 9.19 9.19 합의해서 그때는 군사 합의서에 네. 아주 세부적인 네. 것까지 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놀랐어요. 이 네. 한반도 문제가 이제는 이 남북관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9.19 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그 뭐 합의를 네. 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실 남북 간의 합의서에서 비핵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거는 이번이 그때 당시가 네.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평화 체제 문제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사실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고 또 미북 간에도 뭐 아주 그 실무적이나 정상적이나 회담에서 남북 간에도 2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회동이 있었고 네. 북미 간에도 2번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
그때 회동이 있었고 뭐 이래서 이 한반도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정말로 평화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예.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서로 차이를 가져오면서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미북 간의 불신이 그렇죠. 더 깊어지게 네. 됐고 그래서 과거에는 남북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남북 간에 논의하던 것이 한반도의 이 비핵화라는 문제 또 평화체제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미국과 주변국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미국이 직접적으로 결부를 하게 돼서 네. 결국은 미북 간의 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종전선언 또 평양 워싱턴의 상주 대표부 뭐 네. 개설하는 거 또 미북 간의 어떤 수교 문제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북미 간의 그러한 실마리가 풀려야 또 남북 관계도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4.27 선언 때문에 남북 관계의 개선과 진전으로 인해서 북미 관계의 정상회담이 성립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사실 정상화시키고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올라서다 보니까 북미 관계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 남북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상호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북한과 미국이 불신이 더 깊어졌고 그래도 기회는 몇 번 있었어요. 있었죠.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그래서 2019년에 나름대로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또 실무회담이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북한은 2019년 12월에 정면 돌파라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다. 이 제재를 극복하면서 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이 결국 남북관계의 정체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고 북미 간의 또 이 회담이 정체가 됐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제 물러나고 바이든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새로운 정책을 대북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부도 이제 한 1년여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 잘 만들어 놓은 이 남북 간에 그리고 미국하고 이 합의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상반기 중에는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게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 조금 더 날카롭게 여쭤보려고 준비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1년의 과정 사실 2017년이 워낙에 험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2018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풀리면서 이게 정말 반전 돼가지고 그 과정과 의미를 잘 짚어주시긴 했는데 결국은 이게 좀 뭐 계속 나왔던 뭐 새롭지 않은 분석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 그만큼 깊고 넓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그 좀 중재도 하고 촉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우리도 예상 못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970년도, 1990년도서부터 제네바 합의, 94년에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뭐 13 합의,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에 많은 합의를 했고 수많은 30여 년간 북핵 협상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많은 좋은 합의를 했음에도 이행을 못해서 해결이 안 됐다. 그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신의 문제입니다. 역시. 서로의 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수밖에 없고 또 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을 불신하고 북한은 또 미국을 불신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그럼 불신의 원인이 또 뭐냐? 그거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태를 보는 평가하고 이 사태를 풀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인식의 문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은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상대방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 토대에서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하나하나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균형적으로 풀어가자는 그렇죠? 게 네. 북한의 방법이고 네. 미국은 이 소련과의 그 핵 살트 회담과 같이 예, 예. 핵 군축 경험과 같이 법과 제도적 규범적으로 신고하고 검증하고 수능하고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이게 해결하자고 접근을 하니까 네.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의서도 잘 보면 4.27 판문점 선언도 결국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진전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적대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뭐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성이 없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미북 간의 6.12 싱가포르 선언에도 제1항이 아, 그렇죠. 북미 간의 새로운 네. 관계를 정립하는 네.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의 이 의식을 버리고 적대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북미 간의 관계를 정립하자. 네. 그리고 이 항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3항이 한반도 비핵화예요. 예. 다시 말해서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해서 평화적인 관계로 이거를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만이 신뢰가 생기고 네. 신뢰가 돼야만이 행동에 들어가고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것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신뢰 관계를 만들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야겠다. 이건데 이 하노이에서 깨진 것도 미국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놔라.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신고하고 다 내놓고 이걸 일거에 뭐 이른바 영변 플러스 그렇죠. 알파. 그렇죠. 이렇게 이걸 나왔죠. 일거에 네. 해소할 수 있는 네. 것을 갖도록 하자.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내놓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도 잘 될까 이제 이런 걱정도 앞서는 건데 그 얘기도 뒤에 이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요. 나라별 또 어떤 관계별 어떤 상태냐 요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북한부터 좀 볼까요? 지금 뭐 북한이 이른바 자력갱생 하는데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자력갱생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부를 지금 확 잡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고 우리 남쪽을 향해선 뭐 지난해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도 하고 위협도 하고 그리고 3월에는 순항미사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진짜 미국과 우리 남쪽을 포함해서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핵 문제 특히 얘기할 때 북한은 이른바 조선반도의 비핵화 뭐 이거는 이제 그 유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왔는데 그 말 어떻게 믿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거든요. 지금도 있고 우리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4.27 합의서나 6.12 합의서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9 공동선언에는 영변 문제를 막 폐기를 할 네. 테니까 상응한 조치를 해주면은 폐기를 네. 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곳곳에 의지가 드러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상응한 뭐 예를 들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또는 경제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적대 관계를 해소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서 단계적으로 그런 상응한 조치가 되면은 자기도 단계적인 핵 폐기 단계를 거치겠다. 네.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되는데 거기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끊어지면서 안 되니까 지금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그 훈련, 한미 합동 훈련을 하고 또 전략 무기를 도입을 하고 또 이 군사적인 위협을 하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런 적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네.
그런 적대의식, 사실 말해서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도 적대의식에서 생기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확실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 신뢰가 생기고 나도 거기에 호응하는 상응하는 네.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미 연합훈련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잘 한번 보십시오. 2017년에 그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휴전을 하겠다. 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죠. 네. 그래서 회담에 나왔고 평창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줬죠. 줬죠. 예. 그래갖고 6.12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면서 트럼프 구두로 또 대통령이 합을 했다고. 한미 네. 훈련을 중단하겠다. 네. 그래서 바로 또 실무적인 협상에 대해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도 가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도 가고 네. 3차 정상회담을 해서 열심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노이 회담까지 열렸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6월 달에 2019년 6월에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해 달라. 근데 그것이 안 되고 8월에 네. 예정대로 됐고 네. 또 그 다음에도 됐고 물론 네.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해는 조금 이제 축소돼서 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나름대로의 명분을 주고 뭔가를 여기서 그러한 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의 조치를 취해주면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걸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면 네. 대화도 하겠고 거기에 따라서 호응을 하겠다.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얘기하고 우리한테는 8차 당대회에서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이 대북 제재나 압박을 통해서 소위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가 하나의 수단으로 된 네.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관계를 개선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고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또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수단이 됐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핵 문제는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소장님 거예요. 말씀은 굉장히 명쾌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돼요. 예, 무슨 예.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의 그 설명 분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북한이 그 어떤 조건에서라면 충분히 그 자기네들이 약속한 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움직였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질문 이런 거죠. 우리 또 차관님, 소장님은 이제 통일부 계시면서 북한 북쪽이랑 남북 대화 협상도 하신 경험이 있고, 물론 이제 미국 쪽과는 일꾼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경험하신 그 모습, 북쪽의 모습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비핵화하겠다고 하는데 저거 진짜 하겠어? 저 미국이랑 국교 수립하고 남북 관계 해가지고 경제 협력 뭐 지원 받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다 뜯어내고 핵은 핵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차관님, 소장님은 그 경험으로 보실 때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북한이 그래도 합의하고 약속한 건 지킬 거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지. 글쎄 합의한 거 약속한 것을 이행하게 만드는 거는 그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 같은 것이 이제 분위기 환경이 중요한데 그 속 마음이야 뭐 가면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비근한 그 이 4.27 판문점 선언을 놓고 보면 네. 2017년 11월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지금 거꾸로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네.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노동신문 논설을 보면 네.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을 늘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네.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바뀝니다. 소위 우리 국가가 제일주의라는 국가 제일주의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올해 8차 당대회 때도 그 얘기를 썼지만 서두에 국가 제일주의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핵무력이 완성된 이 전략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상화를 해가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가야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북미 정상회담도 해서 뭔가 한반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낙후된 경제 문제도 풀고 체제 안전 보장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겠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네. 그 수단은 뭐냐?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하겠다. 이것이 계획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서 딜이란 얘기는 핵을 조건이 맞으면 그렇죠. 뭐 내줄 수도 있다. 내줄 수도 있다. 물론 뭐 단번에 내주는 건 왜냐하면 아니겠지만 내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경제 발전을 지원받고 체제를 안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냐? 북한으로서는 그걸 수단화하고 그걸 딜할 수 있는 칩이 핵무력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017년에 저 핵실험을 2번씩이나 하고 또 화성 15호를 발사해서 네. 2017년 11월 네. 29일인가 핵무력 완성을 네. 선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고 남북 대화에 나오겠다고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3월 달에 네. 우리 사절단 팀이 가니까 네.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네.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트럼프한테 얘기하니까 오케이 좋다 해서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소위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면 비핵화 하겠다. 그래서 2018년 4월 20일 날 네. 소위 경제 핵 병진 노선이 이제 마무리됐다. 그래서 20일 날 당 전원회의를 열고 이 소위 사회주의 경제 총 집중 노선이라는 걸로 네. 국가 운영 전략 요소를 바뀌었죠. 추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판문점에 정상회담에서 맞아요. 네. 남북 간의 획기적인 이 개선 그리고 비핵화, 종전선언 네. 뭐 이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합의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달에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났고. 정상회담 그 과정에서 한국의 노력이 컸죠. 그렇죠. 중개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가서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제재 조항 5개를 미국이 풀고 네. 나는 영변의 영변을- 핵시설을 네. 파기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 딱 그 말씀만 들어보면 물론 그래서 합의를- 그런 걸로 보면은 네. 나름대로 그래도 했던 거 이걸 아니냐. 해보려고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체제 안보적인 면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보려는 그래서 국가 제일주의다. 그렇죠. 이제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북 간에 무슨 뭐 쌀 주고 비료 주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난 핵무력이 완성된 이러한 국가로서 사회주의의 정상 국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시스템도 네. 바꾸고 그 당국가 체제를 확고하게 정립도 하고 사실 김정일 시대 때에 그 군이 중심이 된 네. 선군 정치에 사실 그건 과도적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자. 그것이 안 되면서 이제는 미국과 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불신이 더 커지면서 나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미국과 장기적인 제재를 극복하면서 자력갱생을 토대로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이 쌍두마차입니다. 자력갱생을 토대로 한 경제 해결, 정면 돌파, 그리고 국방력은 계속 강화해 간다. 그러니까 해서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래서 정면 돌파전을 2019년 12월 30일 날 당 전원에서 선포를 하고 가는데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계획이 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고 코로나가 생기면서 북중 간의 교육이 단절되고 또 지난해는 이제 자연재해 큰 물피해 거기다가 또 8월에 가서 10월에 자연재해가 또 해서 소위 삼중고로 인해서 엄청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최고 책임자로서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실패했다. 네, 뭐 자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시작을 한다고 갖고 결집을 하고 나름대로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전이돼서는 안 되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격적으로 8차 당대회를 소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금년 1월에 8차 당대회, 2월에 전원회의, 3월에 저 지방당 비서들 학습회의, 네. 4월에 전국 세포대회, 계속 이어지고 있죠. 5월에 청년동맹, 네. 청년동맹 6월에 하고. 뭐 부녀자동맹, 네. 7월에 뭐 농군맹 이런 식으로 체제의 결속을 한편 다지면서 목표로 한 경제발전 계획을 완전히 이걸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짜보맬 수밖에 없는 내치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지금 이제 기다리고 관망할 있는 수밖에 거죠. 없고 네. 그리고 남쪽과는 지금 당장 뭘 한다고 해서 얻을 게 없고 이러한 근본 문제의 해결에 할 수 없는 상황. 미국이 지금 저런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8차 당대에서도 남쪽에는 근본 문제, 본질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던져놓고 미국에게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야 대화도 되고 관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그런 지금 거라고 소장님이 보입니다. 그냥 일목요연하게 쫙 흐름을 이게 좀 강의하시는 느낌을 지금 받았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핵화를 북한이 진짜 하겠어라는 이제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 뭐 저도 사실 100%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오랜 통일부 북쪽 사람들 또 협상도 했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물론 뭐 합의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렛대를 또 발휘를 하면 북한이 그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소장님이 2017년 이후부터 쭉 왔던 상황 쫙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도 했고 그런데 올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더 심각해지는 이 한반도가 그렇지 않아도 핵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더 힘들어진다 싶은 게 바로 미중 대결 구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정말 더 체계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다. 지금 이런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같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뭐 북한이야 중국에 철삭 달라붙겠지. 이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도 사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너무 붙었다가는 이른바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간섭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과거 경험으로 봐도 1960년대 이제 중소 그 분쟁할 때 뭐 김일성 당시 주석이 중국에 좀 붙어가지고 또 많이 뜯어내고 그러다가 또 적당히 소련에 붙어가지고 또 뜯어내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018년, 19년 요 사이에서도 분명히 미국과 정상회담도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려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진핑과 북중 정상회담을 확 해버리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북한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요거 좀 짚어주십시오. 지금 뭐 설명 뭐 잘 해주셨는데 이 미중 간의 어떤 뭐 패권 경쟁 네. 또는 뭐 전략적인 경쟁 뭐 이것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못지않게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 또 중국에 대한 이런 대결 이런 상황은 더 강화될 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쿼드나 네. 뭐 이런 거에 뭐 여러 가지 주변국을 동참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1대1로 그런 전략으로 해서 이걸 탈피하고 극복하려고 네. 상당히 또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2018년부터 아까 시도했던 북미 간의 관계 개선 또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어떤 이 개선 뭐 이런 걸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을 좀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상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삼중고 제재는 계속되고 네. 있고 코로나에 또 코로나에 자연재해.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음. 뭐 이런 데 교역이 끊어졌죠. 단절되고 네. 또 이 자연재해 네. 이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 경제적으로 바탕이 튼튼하지 못한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되면 한반도는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어려워지는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하나의 전략 요청지입니다. 그 미중 간의 싸움에서도 볼 때 완충 역할, 그 완충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또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과 일본이 그런 역할을 또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부터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북한이 미국에 넘어가는 거는 중국이 경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미국은 또 이 핵 문제와 한반도의 아태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회담을 하기 전에 시진핑이 만나고 맞습니다. 예. 또 회담이 끝나도 예. 만나고 예. 또 수시로 중국에서도 또 예민하게 네. 이걸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까 얘기 잘 하셨어요. 중소에서 소위 등거리 얘기하면서 실리를 취하듯이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래 내가 적당히 이 균형을 잘 잡겠다. 그리고 중국은 잘해라. 이러다 보니까 원조도 해야 될 네. 것이고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하고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 미중의 갈등이 심할수록 실리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더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미국과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평소에 떡 하나 주던 거, 아이, 알아서 하면서 그렇죠. 떡을 두 개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거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만큼 압박이 더 오는 것이 그렇죠. 단순히 북한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국한테까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질러도 중국으로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또 협상을 해서 또 너무 그쪽으로 기울어도 중국은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실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여기서 여쭤보자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뭐 미국한테 그렇게 북한이 목 놓을 필요가 있냐? 그냥 그러면 중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국이 됐는데 미국 신경 쓰지 말고 중국이랑 붙고 러시아랑 붙어서 해라. 혹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좀 너무 단견이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좀 그럴 수 할 수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북한으로서는 꼭 중국이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구도적인 면에서 이렇게 막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사실 지금 중국이 또 많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뭐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사실 대북 제재라고 하지만 뭐 잘 아시지만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이 9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푸느냐 안 푸느냐가 제재의 효과지 다른 나라들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재라는 것은 중국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중국이 통제를 얼마나 하면은 제재 효과가 커질 거고 아니냐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또 그런 측면을 또 이렇게 관리하면서 자기 실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에 너무 기우는 모습은 또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죠. 이 북한도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늘 걱정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예속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늘 경계를 하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소장님은 이제 뭐 첫 번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이 정상회담 때도 이제 관여를 하셔서 저보다 많이 아실 텐데 그 정상회담 때 그런 얘기를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고 많이 이야기가 도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이제 중국 얘기를 하다가 김일성 주석이 말씀하시기를 중국을 믿지 마라. 이 주머니가 두 개다라고 하셨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주석님 말씀이 틀렸더라. 두 개가 아니라 5개, 10개는 되더라. 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한테 뭐 말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뭐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 담긴 뜻이 북한도 중국을 물론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결코 100% 믿지는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지원을 받는 사람과 지원하는 사람의 차이인데 받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족치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또 영향력은 또 발휘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오는 불만 같은 것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벌써 이제 30분이 좀 넘었고요. 잠깐 이렇게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요. 얼굴도 좀 이렇게 한번 목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돌려주십시오. 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6번째 오늘은요. 통일부 차관을 지내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4.27 3주년 뭐 기념을 우리가 참 잘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간 점검도 하고 좀 이따가 이제 전망까지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이제 앞서 쭉 정리를 정말 잘해 주셨고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미국 좀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뭐 성킴 전 대사가 뭐 수주 안에 한다고 했다가 그거 뭐 벌써 훌쩍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달 초였죠. 4월 초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마치고 이달 4월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우리 한국 쪽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걸까? 그리고 뭐 내용은 또 뭐가 될까?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바이든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게 몇 가지 뭐 많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맹 관계를 중시한다.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달리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기 전에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를 한다. 우린 동맹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안보실장과 네. 또 일본 네. 하고 이 또 미국의 국가안보 네. 전략 안보 보좌관 네. 뭐 이렇게 모여서 소위 미국이 생각하는 초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거는 네. 다 보도가 나와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국내 내부의 부처 간에 지금 회람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무성은 상무성대로 네. 뭐 제재 문제가 있으니까 또 뭐 재무부도 재무성 네. 뭐 이런 식으로 이 의견을 내고 꼭 제재 문제가 무슨 국무성의 의견만이 아니고 재무성이고 이런 데 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만 이러한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북한을 유인해 나갈 것인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 조항 5개 하고 영변 기지를 파기하는 네. 그것이 얘기가 안 돼서 깨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뭐 제재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 쉽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꽤 시간이 그렇죠. 꽤 오래 예. 걸리네요. 그래서 네. 이 트럼프 정부 때는 국무성의 의견이 따로 있고 백악관의 의견이 그랬죠. 따로 있었어요. 예, 예. 실무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는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냥 관철하고 막 이런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대로 조율을 해서 이걸 만들어서 내놓고 그걸 갖고 협의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조율된 것을 가지고 또 아마 한미일 간의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보면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류한다. 냉각수라든가 이런 거 방류한다고 했을 때 일본 편을 들어줬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전반적으로 쿼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국보다는 일본을 좀 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로 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일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냐.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워싱턴에 가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인데
일본 이야기를 더 반영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제재 말씀해 주셨는데 대화와 제재라는 이 두 축 좀 단순화해서 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둘까? 이 두 가지 조금 또 여쭤봐야겠는데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미 뭐 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그 외교적으로 하여간 문제를 풀겠다, 대화를 하겠다. 근데 그 원칙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그래서 그 원칙에 맞지 않고 그게 정석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제재는 계속 가한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재 자체를 가지고 무슨 협상의 수단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원만하게 문제가 풀리면은 물론 제재 문제도 풀지만은 제재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인 그러한 접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신뢰도 얘기해 주셨고 인식도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떤 조건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진짜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제재를 그러니까 뭐 북한이 완화해 달라 이런 말까지는 아니었지만 미국이 뭐 완전히 제재를 안 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뭐 철회까지는 아니어도 좀 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대화 분위기라는 게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학자들 전문가들이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 그때 당시 하노이 회담 때 민주당 쪽에 미국 민주당 네. 측에서 나온 얘기도 보면 스냅 조항이라는 스냅백. 거. 예. 다시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핵 문제를 진전을 시키면 내가 제재를 풀겠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제재를 그럼 몇 개를 언제부터 할 테니까 너도 언제부터 몇 개를 조치를 해라. 예. 뭐 이런 거 정도는 나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원칙을 까무트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대화를 하고 또 제재는 제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래 너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의 5월 달이면 뭐 8월 말까지 내가 제재 조항을 뭐 몇 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너도 8월 말까지 그 뭐를 조치해라. 그럼 뭐 안 하면 다시 환원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 아니면은 상대를 불신하고 저 사람이 하겠어 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이거 괜히 해야 쓸데리 없는 노력이지 하고 너 완전히 그냥 다 내놓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문제를 푼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도 좀 아쉬운 거는 하노이 회담 때 오케이 5개 내가 풀겠다. 그럼 너 영변 핵시설 다 버리고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핵시설도 할 거냐? 그럼 내가 또 뭐 몇 개를 더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벌써 시간이 상당히 풀렸겠죠. 영변은 거의 그렇죠. 다 파괴가 됐을 뭐 겁니다. IAEA가 아마 검증도 들어갔을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어차피 핵 문제가 한두 달에 1, 2년에 단숨에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10년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단계적이고 점진적이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그냥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진정성을 갖고 풀어갈 것인가. 아까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을까? 네. 북한이. 예. 그러면은 또 거꾸로 북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미국에게. 그렇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의 문제로 또 돌입이 되는 거예요. 비핵화를 안 할 거야. 저쪽에는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닐 거야. 이거를 기활해서 그냥 저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불신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결국에 돌고 문제입니다. 도는데. 네네. 그럼 일본의 입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본은 뭐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태 전략 차원에서 중국의 봉쇄라는 이 차원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굉장히 방점을 크게 그렇죠? 두고 있죠. 예. 뭐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쿼드도 그렇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북아시아 이 아태 전략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여기를 끌고 간다는 중심점을 일본에다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뭐 일본이 이 여러 가지 그 지금 혜택을 미국이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이렇게 뭐 활용을 여러 가지
뭐 보통 국가화까지 가고 뭐 헌법까지 개정을 하고 네. 뭐 이렇게까지 뭐 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계속 격폐돼 있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맞든 안 맞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모든 거에 연관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완전히 한일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미국은 이렇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을 예, 이제 예, 우리 그렇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이거는 뭐 위안부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렇지. 그런 역사적인 예. 문제는 계속 따지고 그렇죠. 계속 싸워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안보적이고 그렇죠. 이런 문제에 약간 좀 있어서의 분리해서 또 좀 협력하고 접근을 하자, 이런 협력하고 또 말씀이시고. 논의하고 네. 같이 우리가 개입해서 할 거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입김, 일본은 사실 한반도 남북이 잘 되는 거 썩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일본이 뭔가 아주 강경한 뭐 제재를 더 요구한다던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막으려면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그냥 우리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단절해 버리면은 그건 뭐 따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워가면서도 한편으로 또 개입을 해서 네. 논의할 거 또 이것도 사실은 개입을 해서 논의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저 소장님이요 사실은 통일부 공보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까 이렇게 좀 이런 걸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점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또 나름의 재미가 있으실 텐데 자 소장님 요거 하나 더 여쭤봐야 됩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얼마나 진지하냐 우선순위가 과연 중국이라던가 하다못해 이란 핵 문제보다 앞서겠냐 뭐 이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게 뭐 이른바 전략적 인내 2.0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있고 자 그럴 때 북한이 이제 3월에는 그냥 순항미사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로 끝났지만 대북 정책 딱 한답시고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성이 안 차. 그렇다면 이거 진짜 뭘 또 하려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예측이거든요. 가능하겠죠. 이게 또 뭔가를 그냥 단거리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뭐 SLBM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 내에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북한과 과거에. 예.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북한의 어떤 전략이나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이 대북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 퍼포먼스라든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벤트성으로 한다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것이 협상을 해봤고 또 북한을 어떻게 해야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욱박지르고 제재만 가하고 막 몰아치기만 한 데서 북한이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이라고 그렇죠. 할 때 분명히 조건을 맞추는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지렛대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거를 그러면. 미국 민주당도 알 거다. 그러니까 제재와 외교 문제를 같이 대화를 한다는 거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정교하게 정립을 한 상황에서 북한한테 아마 던지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북한은 가야 할 길이 명확하고 가야 할 길이 멀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갖고 안 되겠다 하면은 뭔가 미국을 유인하고 뭔가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전략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관심을 또 끌을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패턴과 북한의 전략적인 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막 대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자기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가운데 자꾸 뭐 옛날과 같은 그런 패턴과 방식으로는
이게 협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은 쭉 한 1년여 가까이 도발이 없이 네, 이렇게 예. 자제를 해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내부 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전선을 깔을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도 네,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는 굉장히 관심이 집중돼 있고, 네. 중요한 거는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5월 하순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 때 여기서 예, 가닥이 바로 잡히다가, 북한이 예. 가려고 하는 거, 북한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를 놓고 미국하고 잘 조율을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의 골간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잘 조율해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한미 전기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이 지나야 대북 정책을 좀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수 아니죠. 있겠네요. 대북 정책은 그 전에 나오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거에 구체적인 공개를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틀 같은 게 나오면은 네. 그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나 계획을 네. 미국하고 진지하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은 우리의 운신의 폭도,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반경도 나름대로 정해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5월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를 중요한, 복원하거나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또 북한이 늘 주장하는 한미 연합훈련 곧 8월이 옵니다. 네, 그렇죠. 과연 어떻게 네. 한국과 미국은 협의를 해서 이거를 표현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가늠되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내용이 뭐가 공표되는 것도 관심이 많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 가지고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과 저는 조금 의견이 네. 엇갈리는데 예. 이제 다음 질문과 연결된 말씀인데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냐 하면 우리 정부가 사실은 남북 관계 지금 사실 보면은요 이인영 장관이 뭐 메시지는 계속 던집니다. 뭐 얼마 전에 4월 27일을 맞아서도 던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뭐 대화의 시간이 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좀 너무 힘이 없다. 북한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너무 힘이 없고, 북한이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좀 관리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 워낙 이 동맹이 좀 흔들려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는 그냥 무리하지 않고 관리 정도로 가고 한미 동맹에는 정말 집중한다. 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근데 좀 우리 이제 소장님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조금 새로운 그 남북 관계 구성이라던가 이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와대라던가 우리 정부가 뭐를 그러면 좀 해야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 앞으로 한 1년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우선 이 남북 간의 이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제재의 이 국면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뭐 8차 당대 개회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무슨 방역의 문제니 무슨 이산가족의 문제니 이런 거 비본질적인 그렇죠. 거 얘기하지 네. 마라. 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한 적대 관계, 인식의 문제. 자, 어떻게 할래? 너의 관점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코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과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협의가 깊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사실 좀 완곡하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남북 관계를 조금 돌리려면 우리가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이 문제를 조금 우회 혹은 이제 돌파를 하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한테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르다고는 하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거기에 동의를 할까?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뭐 아니야 그건 안 돼 이럴 때 우리 정부가 그거를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의지가 있을까? 사실 조금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우리가 뭐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 비핵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를 대전제로 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뭐 스냅 조항을 달아서 푼다든가 그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남북 간에 교류할 거 새로 시작을 하고 제재를 크게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재 조항이 이렇게 스냅 조항으로 되면은 제재가 면제되고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네. 남북 간에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도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동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비핵화를 달성을 해야만이 이 비핵화가 안 되면은 평화 체제나 군비 통제나 다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비핵화가 안 되면 제재 문제고 뭐고 안 되니까 그래서 북한도 그럼 비핵화에 대해서 조치를 해라 단계적으로 이렇게만 되더라도 되면은 분위기가 확 반전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고리를 해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꼭 너무 한 1년여 남았지만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이걸 지속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저는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해야 할 일이 지금 뭐 우리가 뭐 가시적인 사업 한두 가지를 해서 뭐 이렇게 뭐 퍼포먼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북한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스냅 조항으로 해서 제재를 풀고 또 그래서 비핵화를 조치를 하고 뭐 이래서 얘기할 수 있는 협상을 해갈 수 있는 네. 이런 틀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뭐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수적인 효과로 해서 또 남북 간에 협력하고 사업할 거는 좀 하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 그 말씀해 주신 전망은 사실은 뭐 최선 베스트 정도의 베스트에 가까운 이제 그런 전망인데 야, 그게 이제 잘 될까 이런 걱정도 드는 거고 아까 이제 북한이 어떤 군사적인 조치로 긴장을 일으키려고 할 때 뭐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서 그리고 북한이 처한 상황도 있고 해서 쉽진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다만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대북 전단을 또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탈북민 단체는. 근데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무슨 미사일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그래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여지는 또 북한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빌미를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전환적이고 중요한 국면에서 특히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하고 지금 꽉 막혀 2년 이상 꽉 막혀 있는 이 관계에서 이 출구를 마련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걸로 해서 긴장이 조성된다든가 네. 이렇게 이 뭐랄까 충돌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상황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롭게 뭐를 만들어서 발표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거를 협의해 가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흐트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오늘도요, 좀 긴 시간, 네. 함께 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긴 시간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참 다 감사하고요.
늘 드리는 말씀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댓글 꼭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댓글에 댓글을 달진 않고 있지만 꼼꼼하게 보고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겠다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4시즌 6회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셨고요. 특히 오늘 이 통일부 차관 지내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 정말 강의식도 섞어가면서 그리고 우회도 하면서 네. 이렇게 아주 맥락을 잘 짚어주시고 전망은 이제 조금 기대 섞인 이런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이 기대 섞인 전망하신 것처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해주신 네. 모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